나는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사람 사이의 거리는 어렵게만 느껴진다. 특히 사위와 나 사이의 거리는 늘 애매하게 흔들린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딸의 인생과 얽혀있기 때문에 함부로 밀어낼 수도 또 너무 가까이 끌어안을 수도 없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다 보니 마음 한편에는 늘 피곤한 그늘이 드리워져 있다. 처음 사위를 봤을 때 나는 속으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키가 크고 말투도 공손했고 딸에게 예의를 지키려 애쓰는 모습이 보였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딸이 그래도 좋은 선택을 했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사위의 웃음 속에서 내 젊은 시절 남편의 그림자를 슬쩍 본 것도 같아 잠시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에 들뜬 공기가 조금씩 가라앉자 나는 그가 가진 빈틈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약속 시간에 자주 늦고 말없이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습관,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지쳐 보이는 표정이 하나둘 내 마음에 불편함을 쌓아 올렸다. 나는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가슴속에서는 작은 돌멩이가 하나씩 쌓여가는 느낌이었다.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머리로는 이해하려 했다. 그러나 가슴은 쉽게 따라오지 않았다. 내 세대에게 남편이란 집안의 기둥 같은 존재였다. 힘들어도 내색하지 말고 가족 앞에서는 든든한 벽이 되어야 한다고 배워왔다. 그런 기준으로 사위를 바라보면 그는 아직 덜 마른 시멘트 같은 사람이었다. 모양은 갖추었지만 손가락으로 누르면 자국이 쉽게 남았다. 아이들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제 사정 때문에 둘은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왔다. 직장과 그리 멀지 않다는 이유였다. 나는 겉으로는 잘 됐다고 말했다. 가까이 있으면 도와줄 수도 있고 손주가 생기면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도 되었다. 하지만 속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슬며시 고개를 들고 있었다.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단점도 더 잘 보이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었다. 딸은 바빴다. 회사에서 승진을 준비 중이었고 야근도 잦았다. 자연스럽게 나는 딸 부부의 살림을 챙기는 사람처럼 되어갔다. 냉장고가 비어있으면 채워두고 세탁기가 가득 차 있으면 돌아가게 했다. 사위의 셔츠를 개키면서 나는 이게 어디까지 도와주는 것인지 어디부터 대신 떠안는 것인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도와주고 싶어서 한 일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는 눈빛들이 나를 피곤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저녁, 딸이 회식이라고 늦는다는 연락을 해왔다. 나는 사위에게 저녁을 챙겨줘야겠다는 생각에 준비를 서둘렀다. 식탁 위에 국과 반찬을 정갈하게 올려두고 사위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시계를 몇 번이고 확인하며 시간을 재는 동안 내 마음속에서는 묘한 서운함과 기대가 뒤섞였다. 고생하셨다고, 수고 많으셨다고 그런 말 한마디라도 들을 수 있기를 바랐다. 문이 열리고 사위가 들어왔을 때 그는 피곤한 얼굴로 신발을 대충 벗어놓았다. 나는 인사를 건네려다 입을 다물었다. 사위는 내 눈을 한번 스치고는 곧장 자신의 방 쪽으로 걸어갔다. 잠시 멈춰 서더니 냄새가 좋다고 말하듯 코끝을 한번 실룩이고 샤워하고 나오겠다는 짧은 말만 던졌다. 그 말도 나쁘지는 않았지만 내가 하루 종일 준비한 정성의 무게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한숨 같은 말이었다. 식탁에 마주 앉았을 때 우리는 날씨와 교통 이야기 같은 가벼운 이야기만 주고받았다. 아니, 주고받으려 애썼다고 말하는 게 더 맞겠다. 나는 조심스러운 질문으로 말을 이어가려 했고 사위는 짧은 대답으로 그 말을 끝냈다. 오늘 회사는 어땠는지 궁금했지만 그가 피곤해 보인다는 이유로 더 묻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내가 묻지 않으면 이 집에서 누구도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들어 씁쓸해졌다. 나는 가끔 그를 보면서 내 젊은 시절 남편을 떠올린다. 일에 치이고 상사의 눈치를 보고 돌아와서는 무거운 침묵 속에 밥만 먹던 남자. 그때 나는 그 침묵이 나를 밀어내는 벽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보니
그 벽 안쪽에는 말로 꺼낼 수 없는 두려움과 책임이 잔뜩 쌓여 있었다는 것을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지금 사위의 굳은 표정 속에서도 비슷한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는 순간이 많다. 딸이 피곤해 보이는 날이면 나는 속으로 사위를 원망한다. 밥 한 번 차려주고 설거지 한 번 도와주는 일이 그리 어려운가 하는 생각이 고개를 든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아들이었어도 이렇게까지 따졌을까 하는 질문이 따라붙는다. 나는 그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딸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너무 앞서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워진다. 며칠 전 우연히 거실에서 사위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다. 일부러 엿들으려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방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채 통화하는 그의 목소리는 노년의 귀에도 또렷하게 들릴 만큼 컸다. 그는 회사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한숨을 내쉬며 요즘 집에 들어오기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장모님이 나쁜 분은 아닌데 항상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어깨가 무겁다고 덧붙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은 얼어붙은 듯 했다. 나는 그저 도와주려 했을 뿐이었다. 이 집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고 편안한 곳이 되기를 바랐을 뿐이다. 그런데 내 존재가 그에게는 부담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장모님이라는 말은 내 이름 대신 붙여진 적당한 거리감의 호칭처럼 들렸다. 나는 문 뒤에 서서 손가락으로 문틀을 꼭 쥔 채 한참 동안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 마음속에서 여러 장면들이 뒤섞여 떠올랐다. 사위의 피곤한 얼굴, 딸의 지친 눈빛, 식탁 위에 남겨진 반찬들, 그리고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오던 그의 낮은 목소리. 나는 내가 언제부터 이 집에서 누군가에게 부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되짚어 보았다. 나이가 들수록 도움을 주고 싶어 했던 손길들이 어느새 간섭과 감시로 보이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그러면서도 억울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다. 나 없이 이 집이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 딸이 혼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나는 뻔히 알고 있었다. 그 사실이 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물러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을 놓을 수 없었다. 나의 사랑이 누군가에게는 족쇄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잔인한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어나 밥을 지었다. 손이 익은 일이라 몸은 알아서 움직였지만 마음은 전과 같지 않았다. 나는 사위의 밥 공기를 조금 망설이다가 예전보다 양을 줄여 담았다. 그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한 것인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인지 나조차 알 수 없었다. 그 작은 공기 하나가 우리 사이의 어색한 간격을 눈에 보이게 만든 것만 같았다. 그날 아침 식탁에서 우리 셋은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조용히 밥을 먹었다. 딸은 피곤한 눈을 비비며 출근 준비에 마음이 급해 보였고 사위는 휴대폰 화면을 한 번, 시계를 한 번 번갈아 보았다. 나는 숟가락을 들고 밥알을 입에 넣으면서 이 집안에서 나만이 시간의 속도가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모두가 바쁘게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만 과거의 기억과 책임감에 발이 묶인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졌다. 내가 정말로 딸의 행복을 위해 이 집에 머무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워 딸과 사위를 내 곁에 붙들어 두려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질문은 대답을 요구하지 않고 그냥 가슴 한가운데에 깊게 박혀버렸다. 나는 그 질문에서 눈을 돌리려 했지만 이미 내 하루의 모든 순간이 그 물음표에 묵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 셋은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서로 다른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나는 아직 그 거리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모른다. 너무 가까우면 숨이 막히고 너무 멀어지면 마음이 시리다. 그리고 나는 어렴풋이 느낀다. 머지않아 그 거리를 억지로라도 조정해야 할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그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이미 그날을 향한 발걸음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느껴지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사위와 거리를 두려 애쓰면서도 여전히 이 집의 온도를 살피는 일을 멈출 수 없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을 긋고 조심스레 움직이다 보니 어느 순간 사위도 조금씩 변해갔다. 그의 말투는 이전보다 부드러워졌고 식탁에 마주 앉을 때면 나를 한 번 더 바라보는 여유가 생겼다. 아마 나의 조심스러운 물러남이 그에게도 숨 쉴 틈을 만들어준 셈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거리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잘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다. 나는 며칠 뒤 사위가 딸을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았다. 그는 어색한 손놀림으로 포장을 하면서도 딸이 기뻐하길 바라는 마음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사람도 나름의 방식으로 딸과 이 집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다만 그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었다. 나는 마침내 내 마음속의 긴 싸움을 내려놓기로 했다. 더 이상 이 집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으로 스스로를 올가매지 않기로. 대신 조용히 뒤에서 기둥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기로.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뒤에서 지켜보는 용기도 사랑이라는 것을 늦게나마 깨달았다. 그날 저녁, 나는 사위에게 밥을 떠주며 조용히 말했다. 천천히 해도 돼. 나는 괜찮아. 그 말은 그에게 했지만 동시에 나 자신에게도 건네는 말이었다.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중심이 되어 움직이는 곳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괴롭지 않았다. 나는 마침내 이해했다. 가족이란 서로를 억지로 붙잡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속도를 인정하며 어깨를 맞대는 삶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우리 셋의 집은 조금씩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더 따뜻해지고 있었다.